수출입 물류 블록체인 사례 및 농업 분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KL의 빅데이터 사업팀의 최경식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LS의 최경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수출입 물류 블록체인 사례 및 농업 분야 활용 방안인데요. 일단 저희 경험을 토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지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2000년도 회사 오픈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한 2년 정도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회사를 거쳐서 지금 KLS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KLS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에서 2011년도 민영화를 됐고요. 저는 거기서 한 1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과 블록체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차례는 그 개요하고 그 사례들, 동양 사례들하고 농업 분야 활용 방안, 고려 사항들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블록체인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탈중앙화, 분산 저장, 신뢰성, 시계열성입니다. 탈중앙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중앙화는 조직에 대한 탈중앙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탈중앙, 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분산 저장하다 보니 이 데이터가 그냥 원문 그대로 저장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해시아무란 것을 씌워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로부터 신뢰성이 나올 수 있고요. 이 데이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과 원장 이어집니다. 원장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과 블록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체인을 연결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의 특성부터 보면 자동적으로 시계열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현재 블록체인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1세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암호화폐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요건 이제 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하죠. 퍼블릭을 한정 짓지 말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블록체인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체인 코드라고 하는 그 기능들을 넣어서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2세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3세대 중입니다. 진화 중입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프라이빗형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의 블록체인 하면 이제 떠오르는 딱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구매나 생산, 유통, 판매, 결제, 배송, 전달까지 모든 물류의 전 과정을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성 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원장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물류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물류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향 및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이제 스크랩을 했는데요. 사실 제 위주로 일단 했습니다. 2017년도 5월에 삼성 SDS하고 저희 해운물류 쪽에서는 이제 K3사라고 있습니다. KL넷과 KC넷, KT넷인데 같이 협력 관계를 만들었고 그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산하기관들, 선사, 운송사 다 모여서 이런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을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머스크 IBM에서 만든 트레이드 렌즈입니다. 머스크에서는 저희 회사에 자주 옵니다. 저희 고객입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자주 와서 협약을 해서 최초로 머스크 플랫폼인 트레이드 렌즈에 런칭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식품 유통 이력 추적체에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중에서 금융이 특히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블록체인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재난 구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원료 수송에서 구호 현장까지 전달 체계를 구축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 사업을 보시면 2018년도에 키사에서 6가지 과제를 내놨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수부 과제이고 좀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릴 ND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농림부 축산 이력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아에서 작년에 이제 관세청 과제가 2개가 나왔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중고차 이력 추적제가 나왔습니다. 19년도에는 이제 많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키사에서 민간 주도형 사업을 해서 한 3개 정도를 각각 15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선도 블록체인 12개가 지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IITP에서 또 12개 연구 과제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니아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입니다. 한 12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거기서 저희가 POC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무역과 관련한 전자 서류를 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려봤습니다. 그 부킹 리퀘스트하고 뭐 shipping 리스트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올려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상선에서는 컨테이너 추적을 한번 그 부산항에서 인천, 중국, 베트남인가 여기까지 가는 걸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IBM에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회사도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블록체인 플랫폼도 트레이드 렌즈라고 합니다. 그 머스크하고는 저희가 친하기 때문에 머스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선사 가운데 가장 큰 공룡 같은 기업입니다. 전 세계의 물동량 25%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IBM 또한 IT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과 같은 기업입니다. 자, 이 둘이가 만났습니다. 둘이 만났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머스크에. 머스크는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에 제2의 컨테이너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컨테이너 혁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에 있는 운송 사업자인 말콤 맥리라고 하시는 분이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화를 잡았습니다. 그게 언제?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에 컨테이너 표준화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자산을 투자해가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걸 왜 할까라고 하는 핀잔을 주거나 픽픽거렸다는 거죠. 근데 1960년도에 전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베트남 전쟁입니다. 왜 베트남 전쟁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선박에서 벌크로 움직였습니다. 소품종 다량 제품을 가지고 그 유통을 시켰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발명이 되면서 다품종 소량 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군수물자를 납품해야 되는데 다품종의 소량 물건들을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체제가 컨테이너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6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까지도 컨테이너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머스크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입니다. 즉 뭐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내놓은 건 아닙니다. 정말 그 수입과 수출이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단순하게 그려놓은 거고요. 작년에 그 수행한 관세청 사업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많은 부분에서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은 이 부분입니다. 터미널 간 환정 물량 그 프로세스 개선이었습니다. 해수부 거부터 이제 말씀드려보면요. 기존에는 부산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의 5대 항입니다. 5대 항이고 정말 유명합니다. 밖에 나가면 부산항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무역업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20피트짜리 6m입니다. 6m 컨테이너가 연간 2,200만 개를 수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환적이라고 하는 물량,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수입과 수출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허브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 컨테이너가 1,15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이 환적 화물이 정말 우리나라 부산항에서는 주 수입원입니다. 주 수입원인데 이 환적 프로세스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왜냐? 제도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에서 A라고 하는 보세구역 있고 B라고 하는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밖에서 수입이 돼 들어왔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바로 옆으로 가면 쉽게 갈 텐데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를 쏘고 뭐 사전 신고를 하고 그 다시 차량에 들어가서 싣고 나와서 통에 나와서 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신고하고 사후 신고하고 이런 체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러다 보니 도로 정체, 뭐 어플도 불편하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해 주고자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을 옮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게이트를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EDI 문서를 어떤 중계망에 쏴서 중계망에서 다시 옆 그 터미널로 보내고 했던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올려버립니다. 자, 이 터미널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올리고 이 터미널을 확인합니다. 딱 검증이 돼 있죠. 중앙이 없어졌죠. 그리고 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터버렸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건 물론 이제 관세법이라든가 뭐 어떤 해운항만법 쪽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범 사업에서 미리 한번 적용을 해서 효과를 봤고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구성입니다. 일단 전체 통합 관제에 대해서 그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참여자별 관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3개 뒀고 관리 노드 따로 1개 뒀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표준 관리를 잡아줬습니다. 데이터 블록체인에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적으로 전송해야 되느냐라고 또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합 원장을 데이터 올리기 위해서 SDK를 개발해서 줬고요. 이 SDK를 통해서 사용자들, 즉 운송사나 컨테이너 터미널은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럼 데이터를 올리면 확인은 포털에서 하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오픈 API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 API 통해서 또 데이터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각각 터미널마다 다른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제공해 줬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거 로그인 화면이고요. 이 사용자별로 토큰 아이디를 줬습니다. 블록체인에 접근하기 위한 토큰 아이디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운송 오더 처리 현황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4월 10일 날 제가 자료를 만들어 캡처를 했는데요. 오늘 또 지금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물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세청 사업입니다. 그 관세청 사업은 이제 저희 수출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 통과 물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삼성 SDS하고 저희 K3사 아까 말씀드렸죠. K넷, K시넷, KT넷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했고요. 자,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라고 하면 수출자는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자에게 많은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자,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죠. 보내야 되고요. 물건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BL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상이면 이제 BL이고요. 항공이면 AWB인데 이거는 수출자가 직접 주기보다는 선사와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수출자가 보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제반한 통관 서류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 서류들을 보낼 때 전자적 문서는 아닙니다. 전자적 문서는 아니고 PDF나 팩스나 일단 먼저 사본을 보내고요. 원본은 이 특송으로 보냅니다. 종이로 가는 거죠. 종이로 가서 수입자가 다시 확인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세관에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위변조가 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수치가 바뀌어도 FTA가 바뀝니다. 요율이 바뀐다. 관세 요율이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화해서 한번 해보자. 검증 차원이었습니다. 여기도 뭐 그 정도는 있는데요. 뭐 기존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관리가 있고 사용자 관리가 있고 연계 모듈 관리가 있고 그 업무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출자가 수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문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나열하지 못할 만큼 문서가 많은데요. 그 문서와 요약된 정보를 올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립니다. 일단은 그 관세청 승인자가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 그 데이터는 데이터에서 XML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쓰는 전자문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XML 가이드라인인데 거기를 준수해서 딱 올리고요. 이것을 SDK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확산시켜 버립니다. 확산시키게 되면 즉시 해외 세관에 가겠죠. 해외 세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세관에서 보고 너희들은 지금 금지된 품목을 보내는 거야, 잘못된 품목을 보내는 거야, 먼저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죠. 그럼 씻지 말아야 되죠. 수출이 물류에서 물류 처리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좀 이거하고 좀 달랐죠. 미리 보내고 뭐 하고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블록체인에 올리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만 하느냐? 수입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입은 너무 일반적인 컨테이너라든가 벌크선에 대해서 수입 절차를 밟으면 너무 복잡한데요. 그러지 말고 개인 통관 먼저 해보자. 개인 통관은 요즘 직구가 많으니까 다 품종이니까 이거부터 한번 신고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직구 대행 사이트나 아니면 해외 뭐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사용자들 우리나라 사용자가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해서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을 합니다. 카드 대응 결제를 하고요. 배송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배송 요청하게 되면 특송업체, 그 전자상거래 업체는 특송업체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요. 그러면 특송업체는 해외 이제 딜리버리 하겠죠.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수입 신고를 이제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관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관 절차를 밟게 되고 심사해서 수리가 되면 이제 수입 완료를 하고요. 수입 완료된 그 물건은 또 다시 국내 택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블록체인에 올려서 주문부터 그 신고 수리 상품 그 받는 것까지 한번 일사천리로 한번 넣어보자라고 한 관점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보시면
물품 정보와 인적 정보, 가격 정보를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 코드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줄 거고요. 그리고 물류 창고에 이제 보내겠죠. 보내면 장치 정보하고 특송 업체에서 다시 그 물건을 받아서 운임 정보하고 운송 정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관세사가 세율 정보하고 세액 금액을 이제 관세를 만큼 책정한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통관을 하고요. 그리고 배송까지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기능은 없나라고 해서 이제 신고에 대한 누락을 검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은 전수 검사가 아닙니다. 워낙 물건이 많다 보니 통관에 대한 절차도 이게 전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작위 검사입니다. 신고는 자가 신고를 하는데 자가 신고를 돼서 무작위 검사를 하다 보니 누락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15만 원 이상에 대해서 문제되는 물건들도 다 캐칭을 100% 캐칭 못하는 거죠. 사후 검증에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 일단 올리면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락 검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올해도 좀 연속적인 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일단은 POC 같이 이제 시험 개발을 했고 올해는 한번 체계를 다시 다듬은 다음에 아마 본 사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하다고 하는 머스크 IBM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구성도입니다. 흐름도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느 쪽에 참여를 했냐라고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장표이고요. 자, 항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여기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륙 운송부터 들어갔고요. 내륙 운송, 정부에 대한 신고, 포트에서 그 핸들링하는 부분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적하면 저희는 끝입니다. 저희 기능 끝이고,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배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입항 예정 정보부터 해서 입항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부터 해서 정부 신고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3자 물류는 빠지고요. 내륙 운송까지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뒤져보면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 쪽으로 농산물을 하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30여 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문서는 200여 종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사실 뭐 유럽은 좀 가까운 지역인데도 이 절차 때문에 즉시 배송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절차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올리면 다시 재가공이나 재생성이 아니라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확인시키고 오케이시키고 확인시키고 확인자만 들어가는, 확인 정보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문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 렌즈에서 저희한테 채널을 하나 내줬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API를 저한테 줬습니다. API를 통해서 저희 KLS에 있는 수출입 물류와 관련한 문서들을 모두 올리고 있는데요. 뭐 다른 회사 거 올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 것만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 R&D 부분입니다. 신뢰성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 산하 기관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한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죠. 국군 무기에 대해서 성적서 위변조,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 위변조, 정말 사회적 이슈 컸습니다. 그리고 BMW가 작년에 불자동차라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 성적서 조작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먼지 마스크에 보면 이제 그 미세먼지 투과율 보면 85, 94 얼마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위변조를 하냐 그러면 위변조도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 받아놓은 마스크에 대해서 인증 정보를 올립니다. 올리고 인터넷에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마스크를 새로운 제품 올립니다. 시험 정서가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거를 옛날 검증서를 가지고 올려서 마치 신뢰성 있는 양 광고를 합니다. 쇼핑몰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들통났죠. 그러면 버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종이 문서를 위변조한 다음에 옛날 문서를 가지고 지금 거 있냐 막 이제 약간 사기를 치는 거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했고요. 지금 또 보면 이런 인증서들이 나옵니다. 이건 갑지니까 뭐 양이 많지는 않은데 뒤에 을지들이 막 기술적인 부분이 막 붙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터넷에서 발급을 합니다. 물론 현장 와서 발급을 해야 돼. 기업이 발급하겠죠. 발급해서 종이 문서 가져가고요. 가져간 종이 문서는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제가 완제를 팔면 제 혼자 돌아다니겠지만 제가 부품업체면 받은 발급서를 가지고 또 다른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한테 주거나 또 유통하거나 이 과정에서 뭔가가 자꾸 변해버립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다 글씨들이.
처음에는 모르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품 팔 때도 모릅니다. 나중에 물건이 문제 생겼을 때 BMW 같이 불자동차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보니까 시험 성적서가 위변조가 됐더라는 거죠.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문서를 블록체인에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해서 블록체인에 올려서 사용자들이 확인을 하게 하는데요. 물론 종이 발급도 돼야 되겠죠. 종이 발급에는 이제 QR 코드를 찍어줍니다. QR 코드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를 찍어주고 QR 코드를 가지고 이게 진본인지 현재 버전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업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뭐 시험 성적서 위변조라든가 이런 문서에 대한 원본 종이 문서에 대한 위변조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럼 농림 분야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업자가 식물류를 수출입할 때에 그 과정에서는 종이 문서 형태의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식물보호협회 IPPC라고 하는 표준 서식을 갖춰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유통을 시키는 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위변조를 이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한번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브라질의 30개 대형 육광 업체가 부패 닭고기를 냄새를 없애려고 화학 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유지해서 외국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강화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 간 협의를 한다면 블록체인으로 서로 원장이 왔다 갔다 하게 한다면 좀 뭔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국내 안에서도 친환경 인정, 뭐 앞에 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친환경 인정 부분에서도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영농 기계에 대해서 공유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식물 아마 검역서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거고 이거 해외에서 발급한 겁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에 올려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원본 맞다 안 맞다 확인하고 인터넷 쪽에서 통해서 블록체인하고 대비를 해서 맞다 안 맞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요즘 그 농업 분야는 아닙니다만 우리 물류 분야에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트랙터 같은 트레일러 같은 건데요. 트레일러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해볼까? 정말 반드시 필요한데 없어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쓰는 것은 한계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저희가 공유경제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자기 자산을 가지지 않은 세에서 중개망만 해서 호텔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에어비앤비가 있고요. 위험 같은 경우는 숙박을 하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신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한번 좀 농업 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공유 플랫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있고 그리고 농기계 대여자가 유휴 기계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그 공유를 해서 쓰고 나서 이용료 지급하고 대금 수익을 지급하는. 자, 그러면 대여자와 사용자는 이제 그러니까 농민이 되겠죠. 농민인데 조합 형태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고요. 신뢰기관은 중앙에서 농림부가 딱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이니까 IoT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농기계에 IoT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GPS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이라든가 해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서로 확인시킬 수 있고, 특수한 농기계는 그냥 이 기계만 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여자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정산하는 기능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그 비용 지불 수단으로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지역화폐 그러면 아직까지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도 지자체에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뭐 노원구라든가 그 경산시 같은 데서 이런 그 지역화폐를 쓰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이용 후기가 있으면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해줘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해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블록체인 필수 고려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 하면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건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퍼블릭이 아닙니다.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 중에서도
가장 뭐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고 하죠. 지금 버전이 1.3인가 1.4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하이퍼레처 패브릭, 하이퍼레처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재단에서 만들었고요. IBM에서 제공을 해서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1.4, 2.4, 뭐 1.2, 1.3, 1.4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하이퍼레처 패브릭은 철저히 이제 프라이빗인데 뭐 TPS라고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 뭐 프로그램 기능이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딱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또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어떻게 다를까?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신 분들 이제 퍼블릭 관점이 많더라고요.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 모든 서버에 노드에 다 전파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데이터는 누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프라이빗으로 오게 되면 노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서 공유할 대상만 공유를 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농업 경영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농림부와 농가는 농협만 공유하면 된다고 여기 묶어버립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산 저장돼 있다 보니까 처리 속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야, 정말 원격에 있는 서버들이 데이터를 불렀을 때 정말 속도가 나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긴 합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장에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스테이트 DB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항상 동기화를 시킵니다. 이 데이터를 스테이트 DB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스테이트 DB를 사용자는 이 스테이트 DB를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원장을 언제 다 풀어서 다시 보게 되면 사실 시간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약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DB에 데이터를 담아서 조회의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관리가 있습니다. 권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가 있고 사용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권한이 달라야 되겠죠. 다 권한이 같으면 뭐 들락날락하면서 다 열어보게 되고요. 밖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도 해킹이나 뭐 암호화폐가 해킹 당했다, 뭐 어떻게 할 때 탈취를 당했다고 할 때 보통 보면 사용자가 아이디를 해킹 당하는 겁니다. 이 원장을 해킹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지갑에 있는 아이디를 해킹 당하니까 내 돈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연계 부분입니다. 연계 부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만들어 낼 건데 블록체인은 내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타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할 거야? 연계를 어떻게 할 거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표준 연계 방식을 많이 씁니다. 기존에 있던 뭐 우리 EAI나 뭐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이제는 그 업계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블록체인 하나 두는 겁니다. 그 신뢰성이 가는 도구 모든 블록체인 대표 노드는 여기에 붙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